나 간다. 남편 목소리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아침 공기와는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죠. 이번 출장 좀 길어질 것 같아. 연락 자주 못 할 수도 있고. 신발을 신으면서도 시선은 계속 거울에 가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 향수 뿌렸네? 내가 말하자 남편은 웃었어요. 중요한 자리잖아. 사람 많이 만나는 날이고. 그 말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의심하지 않으려 했죠. 다녀와.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철컥.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나는 그대로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만 공기 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향수 냄새와 초인종. 남편 한도윤은 그날 아침부터 유난히 분주했어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고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부터 샤워를 했죠. 물소리가 길게 이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아침엔 씻는 둥 마는 둥이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땐 그냥 컨디션이 좋은 날인가 보다 했어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욕실 문이 열리면서 낯선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향수였죠. 제가 싫어해서 몇 번이나 말했던 그 진한 우디 계열 향이었어요. 오늘 무슨 날이야? 제가 묻자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웃더군요. 중요한 해외 세미나잖아. 외국 바이어들도 많이 오고. 말은 늘 듣던 말이었어요. 출장, 회의, 접대. 결혼 20년 넘게 살면서 그 말들에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말은 평소와 같은데 표정은 달랐거든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는 손길이 조심스러웠고 셔츠 단추도 하나 더 채웠어요. 평소엔 답답하다고 늘 풀고 다니던 사람이었죠.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신경 써? 제가 물었더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사람 만나는 자리니까. 그 말에 더 묻지 않았어요. 괜히 잔소리하는 아내가 되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또 한 번 저는 제 의심을 삼켰어요. 남편은 캐리어를 끌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괜히 귀에 크게 들리더군요. 이번 출장 가면 연락 잘 안 될 거야. 일정이 빡빡해서 그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연락 안 되는 걸 미리 정당화해 두는 말이었죠. 현관문 앞에서 남편은 제 쪽을 한번 돌아봤어요. 짧게 웃으면서 말했죠. 다녀올게. 그 웃음이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집에서 보던 얼굴이 아니라 밖에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던 얼굴 같았거든요. 문이 닫혔어요. 철컥 하고 자물쇠 소리가 났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제 숨소리까지 크게 들릴 정도였죠. 저는 컵을 들고 있다가 커피를 거의 남긴 채로 싱크대에 놓았어요. 그대로 거실 창가로 걸어갔죠. 블라인드 사이로 남편이 택시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고 뒷좌석 문을 열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택시 안에 이미 누군가 앉아 있더군요. 앞좌석 뒤로 긴 머리카락이 보였어요. 여자의 머리였죠.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문이 닫히는 순간 살짝 고개를 들었어요. 아주 잠깐 웃는 입꼬리가 보였어요. 그 짧은 장면이
제 가슴을 그대로 찍어 눌렀어요. 숨이 턱 막혔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아니겠지. 속으로 그렇게 말해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택시는 천천히 출발했고 그 안에 두 사람은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저 혼자 남았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회의 들어간다. 나중에 연락할게. 짧은 문장이었어요. 늘 하던 말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더군요. 분노도 울음도 없었어요. 대신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은 돌아올 준비를 하고 나간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현관 쪽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띵동. 초인종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남편이 나간 지 10분도 채 안 된 시간이었죠. 뭐 두고 갔나?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인터폰을 눌렀는데 화면에 남편 얼굴은 없더군요. 대신 백발의 노신사가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눈빛이 아주 차분했죠. 이상했어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괜히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문을 살짝 열자 그는 제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지연 씨 맞으시죠? 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네, 그런데요. 제가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분은 방금 나가셨고요. 질문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주 담담하게 그러면서도 잔인한 말을 덧붙였어요. 지금 당신 남편, 우리 며느리랑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어요. 말뜻이 바로 들어오지 않더군요. 무슨,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그는 품 안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봉투는 두툼했어요. 가볍지 않았어요. 종이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의 무게 같았죠. 이걸 열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당신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죠?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이 초인종 소리는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잔인한 문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걸요. 챕터 2. 노신사의 정체. 갈색 봉투는 생각보다 묵직했어요. 손에 쥐는 순간 종이의 감촉보다 먼저 전해지는 무게가 있었죠. 그건 종이 무게가 아니라 사람 인생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무게였어요. 노신사는 제 반응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봉투를 내려놓은 뒤 그저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볼 뿐이었죠. 마치 이 다음 장면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알고 있다는 사람처럼요.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거실로 한 발 더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는 동작조차 자연스러웠고 집안을 둘러보는 눈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집안에 낯선 기운이 돌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집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았죠. 그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등을 깊게 기대지 않았고 다리를 꼬지도 않았어요. 아주 잠깐 머물다 갈 사람의 자세였죠. 놀라셨을 겁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저는 봉투를 바로 열지 않았어요. 손끝이 봉투 위에 얹힌 채로 멈춰 있었죠. 열어버리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 이름은 정일권입니다. 그가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 남편과 함께 출국한 여자의 시아버지죠.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시아버지라는 단어가 현실감 없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었죠. 그럼 그 여자가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제 며느리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장면들이 천천히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출장 횟수, 이상하게 늘어난 접대 일정. 제가 물어보면 늘 애매하게 웃고 넘기던 말들. 그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더군요. 정일권은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제가 울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듯이요. 그제야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켰어요. 열어보시죠.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봉투를 열었어요. 맨 위에는 사진이 있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이었죠. 제 남편과 그 여자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제가 알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집에서 보던 무표정한 얼굴도 피곤하다고 찡그리던 얼굴도 아니었죠. 누군가를 대놓고 선택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사진을 한 장 넘기자 호텔 예약 내역이 나왔어요. 날짜, 객실 등급, 결제자, 이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죠. 그 다음은 카드 내역이었어요. 제가 생활비 아낀다고 마트에서 할인 시간 기다리던 그 시간에 그 사람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더군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사진을 던지지는 않았어요. 찢지도 않았고요. 그냥 차분하게 넘겼어요. 정일권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죠. 이 자료는 그가 낮게 말했어요. 하루 이틀 모은 게 아닙니다. 그제야 알겠더군요. 이건 우연히 들킨 불륜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고, 기록하고 있었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이혼해서 위자료 조금 받고, 조용히 끝내실 생각이면 정일권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 봉투는 지금 닫으셔도 됩니다. 그 말이 묘하게 선택지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어요. 그렇게 끝내면 당신은 평생 이유도 모른 채 참기만 하던 사람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선생님은 뭘 원하세요? 정일권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했죠. 저는 가문을 지킬 겁니다. 제 아들이 알기 전에 제 손으로 정리할 겁니다. 그 말에는 분노도 없고 연민도 없었어요. 결정만 있었죠. 그리고 당신은 그가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남편을 정리하세요. 정리라는 단어가 묘하게 귀에 오래 남았어요. 이혼하라는 말도 아니었고 복수하라는 말도 아니었죠. 울지 마세요. 소리내지 마세요. 감정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그는 마치 이미 여러 번 같은 장면을 겪어본 사람처럼 차분하게 조건을 나열했어요. 대신 기록으로 움직이세요. 돈의 흐름으로, 날짜로, 서류로요.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씩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분노가 아니라 정리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용히 묻자 정일권은 짧게 웃었어요. 지금까지 버텨온 사람이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부터는 아내로만 살지 마세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세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흩어진 사진과 서류를 하나씩 정리했어요. 날짜 순서대로 맞추고 겹치는 부분을 포개고 봉투를 다시 닫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일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걸요. 저는 조용히 남편의 서재 쪽을 바라봤어요. 그 문 뒤에 제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다음 단계의 시작이겠죠. 챕터 3. 첫 번째 균열.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머리는 계속 깨어 있었죠. 천장을 보고 누워 있으면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감으면 갈색 봉투 속 사진들이 하나씩 겹쳐졌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더 이상 누워 있는 게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 불을 켰어요. 집안이 밝아지자 낮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벗어놓고 간 외투, 현관 한쪽에 세워둔 캐리어, 그리고 닫힌 서재문. 그 문 앞에 섰을 때 잠시 망설였어요. 그 문은 늘 잠겨 있었고 그게 우리 집의 규칙이었거든요. 중요한 자료가 많아. 괜히 건드리면 안 돼.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 말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손이 문손잡이로 갔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더군요. 아주 쉽게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싸늘해졌어요. 잠겨 있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이제 더 이상 막을 게 없다는 느낌 때문이었죠. 서재 안은 정리되어 있었어요. 깔끔했고 겉보기엔 문제 없어 보였어요.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를 켰어요. 전원이 켜지면서 모니터가 환하게 빛났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떴어요.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정일권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늘 같은 규칙을 씁니다. 중요한 건 생일과 승진연도. 저는 숫자를 하나씩 눌렀어요.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이 바뀌었죠. 그때 숨이 훅 빠져나갔어요. 열려 있었어요. 너무 쉽게요. 메일함을 열자 출장 보고서, 접대 정산, 협력사 관련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아주 성실한 사람 같았죠. 하지만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니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출장 보고서에는 정작 출장 내용이 없었어요. 형식적인 문장 몇 줄, 그리고 빈 페이지. 그 대신 같은 날짜의 호텔 예약 메일이 있었죠. 객실 타입, 체크인 시간, 동반 인원 표기.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더군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이제서야 확인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캡처를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차분하게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고 메일, 카드 내역, 예약 확인서를 정리했죠.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새벽인지 아침인지 잘 구분이 안 되더군요. 그저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남편이었죠. 화면을 보니 해외 번호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카드가 안 돼.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지금 결제해야 하는데. 계속 거절이 떠.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연결되더군요. 저는 잠시 말을 아꼈어요. 상대방의 숨소리를 그대로 듣고 있었죠. 지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카드 내역에 이상한 게 찍혔더라. 해외에서 큰 금액이 결제돼서 해킹인 줄 알았어.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무슨 소리야? 나 세미나 중이야. 세미나를 호텔에서 하나 봐.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남편은 말이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변명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조용했어요. 일단 내가 알아볼게. 제가 말하자 그는 급하게 통화를 끊었어요. 전화가 끊긴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는 달랐죠. 이제 제가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으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의 연락은 눈에 띄게 늘었어요. 전에는 없던 일이었죠. 어디냐, 무슨 일이냐, 왜 연락이 안 되느냐. 그 질문들 속에는 사랑보다 불안이 더 많았어요. 저는 일부러 답장을 늦췄어요. 바로 답하지 않았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반격이었거든요. 며칠 뒤 정일권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자료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준법 라인에서 검토 중입니다. 소리는 나지 않을 겁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조금 차가워졌어요. 아,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날 저녁 남편은 예정에 없던 귀국을 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문 앞에 서 있는 그의 얼굴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눈밑이 꺼져 있었고 표정에는 여유가 없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그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일부러요. 무슨 짓이라니. 카드 내역이 이상해서 조치한 것뿐이야. 그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더 따지는 순간 자기가 뭘 했는지 설명해야 하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다시 지우기를 반복했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균열은 이미 생겼고 이제부터는 무너지느냐 버티느냐의 문제였죠. 그리고 그 선택은 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면서요. 챕터 4 조용한 붕괴. 남편은 그날 이후로 집에서 말을 아꼈어요. 예전 같으면 괜히 트집을 잡거나 쓸데없는 화를 내던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조용했죠. 조용하다는 건 평온하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죠. 말수가 줄어들수록 그 사람의 눈빛은 더 바빠졌어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알림이 울릴 때마다 흠칫 놀라곤 했어요. 그게 회사 쪽 연락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아침에 출근할 때도 달라졌어요.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며 괜히 넥타이를 다시 매고 셔츠 소매를 정리하던 손길이 예전보다 훨씬 느려졌어요.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올게. 그 말이 약속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변명에 가까웠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현관문을 닫고 나갈 때까지 그저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문이 닫히자마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그 고요는 곧 깨졌어요. 정우가 조금 지난 시간 제 휴대폰으로 정일권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부터 내부 검토가 시작됩니다. 표면에 드러나진 않을 겁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어요. 이제 이 일은 부부 싸움이 아니라 회사 내부 문제로 넘어간다는 뜻이었죠. 남편의 회사는 겉으로 보기엔 단단해 보였어요. 대기업 계열사, 탄탄한 실적, 깔끔한 조직도. 하지만 조직이라는 게 늘 그렇듯 가장 약한 부분은 사람이었죠. 남편은 실적은 좋았지만
평판은 애매한 사람이었어요. 성과는 챙겼지만 사람을 챙기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회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 목소리가 억지로 평온한 척하고 있었죠.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 한마디가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회의는 실제로 길어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회의라기보다 질문에 가까웠죠. 이 비용은 어떤 근거로 쓰인 겁니까? 출장 보고서와 일정이 맞지 않는데요. 이 호텔은 왜 여기로 잡으셨죠? 하나하나 보면 크게 문제될 것 없어 보이는 질문들이었어요. 하지만 질문의 방향은 분명했죠.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못하게 만드는 질문들이었거든요. 남편은 그날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느꼈을 거예요. 아, 이건 그냥 확인이 아니구나. 회의가 끝난 뒤 그는 혼자 남겨졌어요. 팀원들은 하나둘씩 빠져나갔고 상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류만 챙겼죠. 그 침묵이 가장 무서운 신호였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약속 시간보다 훨씬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얼굴은 완전히 지쳐 있었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잠깐 멈칫했어요. 별일 없어? 요즘 내부 점검이 좀 많아서 별일 없다는 말이 가장 믿기 어려운 말이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 이후 남편의 일정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외부 미팅이 줄었고 출장은 전부 취소됐어요. 대신 사내 회의가 늘어났죠. 그 회의에는 늘 감사팀 사람이 끼어 있었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에서 다 보였어요. 예전에는 회사 이야기를 하면 괜히 잘난 척을 하던 사람이었죠. 요즘은 제가 묻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묻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그는 그제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그가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예전처럼 큰 소리를 치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죠. 그저 소파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지연아, 그가 낮게 불렀어요. 나 요즘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사람이 말을 계속하도록 기다렸죠. 회사에서 날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그 말이 그의 한계였어요. 더 이상은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본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어요. 정확한 내용은 없었어요. 대신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죠. 요즘 강 부장 쪽이 좀 시끄럽다더라. 법인카드 쪽으로 뭐가 있다던데. 감사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던데. 소문이라는 게 늘 그렇죠. 사실보다 한 발 앞서 달려요. 남편은 그 소문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점점 고립됐죠. 회사 로비에서 누군가 인사를 피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화가 끊겼어요. 그걸 그는 매일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 정일권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 주 안에 인사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 이후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아,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 남편은 아직 몰라요. 이게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걸,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게 더 이상 회사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도시는 여전히 밝았어요. 그 불빛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조용히 내려가죠. 이제 다음은 공식적인 자리예요. 더 이상 뒤로 숨을 곳도 모른 척할 공간도 없는 곳. 그곳에서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챕터 5. 이름이 지워지는 날. 남편은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을 일으켰죠. 잠은 거의 못 잔 얼굴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넥타이를 매만지더군요. 같은 넥타이를 풀었다 매기를 3번이나 반복했어요. 그 모습이 참 낯설었어요. 예전엔 중요한 날일수록 더 당당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회의 있어.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래.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보였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죠.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지연아. 그 한마디에 많은 말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그에게는 가장 무서운 답이었을 거예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점심 무렵 정일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회의실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인사팀, 감사팀, 그리고 남편의 직속 상사들. 형식은 내부 점검 결과 공유였지만 실상은 결론이 정해진 자리였죠. 남편은 회의실 한가운데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고 화면에는 숫자와 표가 떴어요. 출장 일정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보고서 누락. 하나하나 보면 작아 보일 수도 있는 항목들이었어요. 하지만 모아놓으니 피할 수 없는 그림이 되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은 정중했지만 답을 기대하는 질문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더 많은 질문이 따라올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개인적인 사정, 회사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거든요. 회의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결론도 길게 설명되지 않았죠. 금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대기 발령 조치 후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보안팀 직원이 들어왔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그는 책상을 비울 기회조차 없었어요. 개인 물품은 상자에 담겨 나중에 전달된다고 했죠. 회사 로비를 나설 때 아는 얼굴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대요. 그게 가장 큰 징계였을 거예요.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은 집에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모습은 아침과 전혀 달랐죠.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말없이 소파에 앉더니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그가 입을 열었지만 말은 거기서 멈췄어요. 당분간 쉬게 됐어. 쉬게 됐다는 말이
얼마나 비겁한 표현인지 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어요. 그날 밤 남편은 혼자 거실에서 잠을 잤어요. 침대에 들어올 용기가 없었던 거겠죠. 다음 날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회사에서 보낸 공식 통지서였어요. 봉투를 뜯는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죠. 징계해고. 그 네 글자를 보는 순간 그는 봉투를 떨어뜨렸어요.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고 그 위에 그 사람의 인생이 함께 흩어지는 것 같았죠. 그제야 그는 울었어요. 소리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제가 할 말은 모두 끝난 상태였거든요.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서류는 이미 대부분 준비돼 있었죠. 증거, 날짜, 계좌 흐름까지. 이혼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변호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그는 봉투를 열어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이제 와서 그가 입을 열었지만 끝을 맺지 못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미 다 끝났어. 당신만 몰랐을 뿐이야. 그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몇 달 뒤 집은 조용해졌어요. 남편의 물건은 하나씩 사라졌고 공간은 점점 비어갔죠. 그 빈자리가 허전하기보다는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어느 날 혼자 커피를 마시다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복수를 한 걸까? 아니면 제자리로 돌아온 걸까? 아마 후자겠죠.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선택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뿐이고 저는 그 선택에서 빠져나온 것 뿐이니까요. 이제 누군가의 아내로 설명되지 않는 삶, 제 이름으로 불리는 삶, 그게 제가 얻은 가장 큰 결과였어요. 에필로그. 조용히 제자리로. 이혼 서류의 마지막 도장이 찍히던 날 생각보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후련하지도 않았고 억울하지도 않았죠. 그냥 하나의 일이 끝났다는 느낌뿐이었어요. 법원 건물을 나와 잠시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르내리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언제부터 이 사람의 인생을 내 책임처럼 짊어지고 살았을까?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참아야 했던 말들, 삼켜야 했던 표정들, 외면해야 했던 감정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습관에 가까웠어요.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가는 게 너무 오래 익숙해져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예전처럼 가격표부터 보지 않고 그냥 먹고 싶은 걸 하나 골랐죠. 그 사소한 선택 하나가 왜 그렇게 낯설고 또 자유롭게 느껴지던지요.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데 집이 참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아무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 이게 나구나.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그냥 나. 복수는 끝나고 나서야 알겠더군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없이도 내 하루가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간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선택으로
그 자리에 갔고 저는 제 선택으로 여기에 서 있을 뿐이었어요. 어느 쪽이 옳다거나 누가 더 불행하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예요. 참기만 하던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에서 밀려난다는 것. 그리고 한 번쯤은 용기 내서 자기 편에 서야 한다는 것.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억울함을 안고 사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하나만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언젠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인생을 다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요. 잘 들었다는 말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